지금 일본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중국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중국산 텅스텐 조달이 완전히 끊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은 159억 엔을 들여서 공장까지 새로 짓겠다고 나섰죠. 미국은 한술 더 떴어요. 2027년부터 미군에서 중국산 텅스텐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가 탈 중국을 목표로 발버둥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난리통에 조용히 승자가 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상골의 한 폐광, 그것도 30년 전 중국한테 짓밟혀서 문을 닫았던 광산입니다. 도대체 왜 일본도 미국도 못 푼 문제의 답을 한국 산골의 폐광에서 찾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미국은 2027년 1월 1일부터 군대에서 중국산 텅스텐을 못 쓰게 아예 법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산까지 싹 다 금지해요. 탱크 포탄이든 미사일이든 무기에 들어가는 텅스텐은 이제 적성국 것을 쓰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강수냐면요. 전 세계 텅스텐의 80% 이상을 중국 한 나라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중국이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면 전 세계 방산이 통째로 멈추는 구조였던 거죠. 여기에 일본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소재 강국이라는 일본조차 스미토모 전기가 중국산 텅스텐 조달을 완전히 끊어버렸다고 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일본도 똑같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중국 없이 텅스텐을 도대체 어디서 구할 것이냐?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의 답이 하필이면 한국의 한 산골짜기에 묻혀 있었습니다. 텅스텐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잘 안 녹고 가장 단단한 축에 드는 금속입니다. 탱크 포탄을 뚫는 탄심도, 여러분 손안의 스마트폰 반도체도 이게 없으면 아예 만들어지질 않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지금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없으면 안 되는데 중국 말고는 살 데가 마땅치 않은 금속. 자, 그럼 이 보물 같은 광산이 한국 어디에 있느냐? 강원도 영월, 상동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귀한 광산이라면 진작에 쉴 새 없이 캐고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상동 광산은 무려 30년 가까이 문이 굳게 닫혀있던 폐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계를 1970년대로 한 번 돌려야 합니다. 그 시절 상동은 그냥 흔한 광산이 아니었어요.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던 심장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라에 변변한 산업 하나 없던 시절이었죠. 이 상동 광산 하나가 한국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진 적도 있었거든요. 50%가 넘는 외화를 이 강원도 산골 광산이 벌어다 줬다는 겁니다. 광산이 잘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몰렸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 산골로 모여들었어요. 한때는 이 작은 마을에 수만 명이 북적였습니다. 극장이 생기고 학교가 차고 넘치고 밤이 되면 거리에 불빛이 환하게 돌았죠. 강원도 산골에 백화점이 다 있었다고 하니까 그 시절 위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잖아요. 그야말로 작은 도시 하나가 통째로 이 광산 위에 세워진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저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은 자국의 자원을 두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값싼 노동력과 어마어마한 매장량을 앞세운 중국이 헐값에 텅스텐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상동 광산은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텅스텐을 캐내도 중국이 던지는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캐면 캘수록 오히려 손해가 쌓이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결국 운명의 날이 찾아오고 맙니다. 1994년 2월, 상동 광산은 끝내 채굴을 멈추고 문을 닫았습니다. 광산이 멈추던 그날, 마을 전체가 울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이 산에서 텅스텐을 캐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캐던 갱도를 아들이 물려받아 캐던 그런 집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육중한 철문이 굳게 닫히고 사람들은 하나둘 정든 마을을 등졌습니다. 북적이던 거리는 텅 비었고 아이들 소리로 가득하던 학교는 조용해졌죠.
한국 수출의 절반을 책임지던 그 광산이 그렇게 모두의 기억 속에서 천천히 잊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한국은 텅스텐을 단 한 톨도 직접 캐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텅스텐은 100% 전부 다 외국에서 사다 써야 했어요. 그것도 대부분은 우리를 무너뜨린 바로 그 중국산이었고요. 세계 최고급 텅스텐을 발밑에 깔고 앉은 채로 말이죠. 자, 이렇게 완전히 망한 줄로만 알았던 폐광. 그런데 이 외딴 산골에는 광산이 닫힌 뒤에도 끝까지 이곳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2층 광산이 도대체 어떻게 다시 깨어났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대체 텅스텐이 뭐길래 미국도 일본도 이렇게까지 안달이 났느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물건이거든요. 텅스텐은 일단 세상에서 가장 잘 안 녹는 금속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녹는 점이 무려 3422도예요. 우리가 단단하다고 믿는 강철도 1500도쯤이면 벌써 엿가락처럼 흐물흐물 녹아내리거든요. 근데 텅스텐은 그 온도에서도 멀쩡합니다. 강철이 다 녹아 사라질 때까지도 혼자 꼿꼿하게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단단하기로는 또 어떻고요? 지구상에서 다이아몬드 바로 다음 가는 경도를 자랑합니다. 잘 안 녹고 미친 듯이 단단하고. 그러니 이런 금속을 도대체 어디다 쓰겠어요? 가장 먼저 무기입니다. 탱크를 잡는 포탄, 그 뾰족한 탄심에 바로 이 텅스텐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K2 흑표 전차도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도 마찬가지예요. 텅스텐은 납보다도 1.7배나 더 무겁습니다. 이 무겁고 단단한 탄심이 날아가서 적의 장갑을 어떻게 뚫느냐? 무게가 무겁다는 건 그만큼 같은 크기의 더 큰 힘이 실린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얇은 종이를 손바닥으로 누르면 잘 안 뚫리잖아요. 근데 바늘 끝으로 콕 찌르면 푹 들어가죠. 텅스텐 탄심이 딱 그 바늘 같은 겁니다. 보통 쇠로 만든 탄심은 두꺼운 장갑에 부딪히는 순간 그 엄청난 마찰열에 끝이 엿가락처럼 뭉개져 버려요. 근데 텅스텐은 안 녹고 안 뭉개지니까 그 단단함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장갑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텅스텐 없는 전차 포탄은 사실상 안고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텅스텐의 쓰임새가 무기뿐이라면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겠죠.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육불화 텅스텐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가 우리가 먹는 쌀이라면 텅스텐은 그 쌀로 밥을 짓는 가마솥인 거예요. 가마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쌀이 있어도 밥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텅스텐이 없으면 반도체 자체가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다 뭐다 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곧 텅스텐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그 스마트폰도요. 텅스텐이 없었으면 그냥 비싼 벽돌이 됐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감이 오시죠? 이게 없으면 탱크도 멈추고 스마트폰도 멈춥니다. 근데 이 귀한 걸 우리는 100% 중국에서 사다 쓰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급 텅스텐을 발밑에 깔아둔 채로 말이죠. 이게 얼마나 아슬아슬한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탱크 포탄도 반도체도 전부 다 텅스텐이 있어야 만드는데 그 텅스텐을 통째로 우리를 한번 무너뜨린 적이 있는 나라한테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이 마음만 먹고 수출을 끊어버리면 우리 방산도 반도체도 한순간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목줄을 남의 손에 쥐어준 채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상동 광산은 그렇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 모두가 이 광산을 까맣게 잊고 있을 때 끝까지 이곳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15년 캐나다의 알몬티라는 광산 전문 기업이 이 상동 광산을 사들입니다. 하필 그 무렵은 광산 강국인 미국마저 자국 내 텅스텐 채굴을 멈추던 시기였어요. 다들 텅스텐 광산은 이제 돈이 안 된다고 등을 돌릴 때였죠. 근데 알몬티는 정반대로 움직인 겁니다. 남들이 다 버린 광산에서 오히려 기회를 본 거죠. 이 회사를 이끄는 블랙 회장은 그저 원석만 캐서 헐값에 빨대 꽂듯 팔아넘기는 방식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줄곧 분명히 해왔습니다. 땅 속의 보물을 제대로 된 소재로 키워내겠다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렇게 알몬티는 무려 10년에 걸쳐 잠든 광산을 되살리는 작업에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물론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믿음만으로 굴러가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뜻밖에도 독일이 손을 내밀어요. 독일의 국책은행이 이 상동 광산 프로젝트에 7,5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대기로 한 겁니다. 독일이 왜 멀고 먼 한국 산골 광산에 1,000억 원이나 베팅을 혜택했어요. 그만큼 이 광산의 숨은 가치를 일찌감치 알아봤다는 뜻이죠. 여기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지질조사국 전문가들이 직접 이 강원도 산골까지 날아와 현장을 두 눈으로 살펴보고 갔거든요. 세계 최강대국의 조사단이 다 잊혀진 폐광을 확인하러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찾아온 거예요. 무언가 대단한 게 그 땅 속에 있지 않고서야 벌어질 수 없는 일이죠. 자, 여기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손가락질하며 떠나버린 낡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치던 그 집을 누군가 조용히 사들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우고 깨진 창을 갈아 끼우며 10년을 묵묵히 고쳐나가요.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독일에서 큰 돈을 들고 찾아오고 미국에서는 전문가가 그 집을 보러 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제야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다 쓰러져 가던 집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러나 하고요. 그런데 사실 그 집에는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단지 아무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죠. 지금 강원도 상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온 세상이 중국에만 매달려 있는 사이 강원도 땅속의 거인은 그렇게 조용히 깨어날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준비가 세상 앞에 그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 그럼 이 상동 광산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이제 본격적으로 까볼게요. 먼저 광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품위입니다. 품위가 뭐냐면요. 캐넨 돌덩이 속에 진짜 텅스텐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 알맹이의 농도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농도가 진할수록 좋은 광산이겠죠. 그런데 전 세계 텅스텐 광산의 평균 품위가 보통 0.18에서 0.19% 수준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 상동 광산은 얼마일까요? 무려 0.44에서 0.51%입니다. 세계 평균의 2배가 훌쩍 넘는 거예요. 회사 측은 많게는 2.5배에 달한다고까지 설명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차이냐면요. 다른 광산이 멀건 믹스커피라면 상동 광산은 진하게 내린 에스프레소인 셈이죠. 같은 돌을 캐도 알맹이가 2배 넘게 더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같은 노력을 들여도 훨씬 더 많은 텅스텐을 뽑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캐면 캘수록 손해라 문을 닫았던 그 광산이 알고 보니 세계에서 손꼽히는 노른자위 땅이었던 거죠. 근데 질만 좋은 게 아니에요.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상동 광산에 묻혀있는 텅스텐 매장량이 약 5천만 톤으로 추정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이냐면요. 1년에 100만 톤씩 캐낸다고 쳐도 무려 50년을 쉬지 않고 캘 수 있는 양입니다. 지금 갓 태어난 아기가 50살이 될 때까지 계속 캐도 바닥이 안 난다는 거예요. 서방 세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주요 광산들을 다 끌어모아도 이 상동 하나보다 적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예요. 질은 세계 최고급인데 양까지 압도적인 겁니다. 그러니 그 가치가 어마어마할 수밖에요. 이 상동 광산의 경제적 가치가 자그마치 46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원도 산골 땅 속에 46조 원짜리 보물이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숫자가 너무 커서 잘 와닿지 않으시죠? 웬만한 대기업 하나의 가치를 광산 하나가 통째로 품고 있었던 셈입니다. 앞으로 성광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한 해에 텅스텐 정광을 2100톤씩 생산하게 됩니다. 이게 톤당 가격이 무려 1억 원을 호가하는 귀한 몸이고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전 세계가 이 강원도 폐광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 폐광을 직접 살펴보고 갔던 미국의 지질조사국은 한국의 이번 재진입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진단했어요. 세계 최강대국이 직접 이 광산이 판세를 바꿀 카드라는 걸 인정한 셈이죠. 강원도지사와 영월군수,
그리고 광산을 운영하는 알몬티의 최고 운영 책임자까지 한자리에 모여 이 부활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한때 모두가 등을 돌렸던 그 폐광이 이제는 나라 안팎에서 주목하는 전략 자산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건 그냥 망했던 광산 하나가 운 좋게 되살아난 미담이 아닙니다. 중국이 텅스텐이라는 무기로 전 세계에 목줄을 쥐고 있던 바로 그 판을 통째로 흔들어버릴 카드가 등장한 거예요. 그동안 서방 세계는 텅스텐이 필요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의존의 사슬을 끊어낼 열쇠가 강원도 산골에서 솟아오른 겁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30년 전 중국에게 짓밟혀 문을 닫았던 바로 그 광산에서 말이죠. 그러니 이건 그냥 잘한 정도가 아니라 판 자체를 바꿔버린 신의 한 수인 겁니다. 이쯤 되면 정말 다행이다 싶으시죠? 드디어 우리 손에 제대로 된 카드가 한 장 들어왔구나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자,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망했던 광산 다시 여는 거, 그거 참 잘됐다 하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광산 하나 다시 여는 이야기였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풀어드리지도 않았겠죠. 진짜 무서운 그림은 그 다음에 있거든요. 보통 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어떻게 하느냐? 땅에서 캔 원석을 그대로 헐값에 다른 나라에 팔아넘깁니다. 그럼 선진국들은 그걸 사다가 비싼 소재로 가공해서 몇 배 더 비싸게 되파는 거예요. 정작 자원을 가진 나라는 푼돈만 만지고 가공하는 나라가 알맹이를 다 가져가는 구조죠. 이걸 두고 자원의 저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힘들게 농사 지은 좋은 콩을 헐값에 넘겼더니 옆 동네에서 그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몇 배 비싸게 파는 거예요. 정작 콩 농사꾼은 늘 가난하고 두부 장수만 부자가 되는 거죠. 자원만 캐서 파는 나라가 딱 그 콩 농사꾼 신세인 겁니다. 그런데 상동은 이 뻔하고 억울한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광산을 운영하는 알몬티는 캐낸 원석을 그냥 팔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바로 그 영월에다가 텅스텐을 가공하는 제련 공장까지 같이 짓기로 한 겁니다. 한 해에 4,000톤이 넘는 텅스텐을 이곳에서 직접 가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돌멩이를 캐서 파는 나라가 아니라 그걸 비싼 소재로 만들어 파는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원석부터 완성된 소재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다 해결하겠다는 거죠. 부가가치가 통째로 우리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무서운 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잠깐, 그 광산 운영하는 알몬티는 캐나다 회사 아니냐? 지분도 100% 캐나다가 가지고 있다던데 그럼 결국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맞아요. 광산의 주인은 분명 캐나다 기업이고 돈을 댄 건 독일이죠.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광산을 파고 공장을 짓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강원도 영월이거든요. 공장이 돌아가려면 사람을 뽑아야죠. 그 일자리는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 국민에게 갑니다. 공장이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죠. 그 세금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가공 기술과 연구 인력이 쌓이는 곳도 결국 이 땅이고요. 한번 망가진 광산을 되살리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돈과 위험이 따르잖아요. 혹시라도 사업이 잘못되면 그 손실을 떠안는 건 캐나다와 독일이에요. 그런데 정작 일자리와 세금, 기술 같은 알맹이는 우리 땅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위험 부담과 막대한 투자금은 캐나다와 독일이 짊어지고 알맹이 같은 실속은 우리가 챙기는 그림인 거예요. 심지어 강원도는 여기서 나오는 텅스텐으로 지역의 수요를 100% 자급하는 체계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남의 회사를 우리 이익을 위한 지렛대로 영리하게 쓰고 있는 셈이죠. 이게 두 번째 무서운 점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타이밍입니다. 이 광산이 다시 깨어나는 바로 이 시점에 전 세계 텅스텐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았거든요. 중국과 서방의 갈등이 격해지면서 텅스텐 가격이 한때 700% 넘게 폭등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값이 7배 넘게 뛰어버린 거예요.
하필 우리가 세계 최대급 광산을 막 가동하려는 순간에 말이죠. 땅 속에 묻혀있던 그 똥값 텅스텐이 갑자기 금값으로 변한 겁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타이밍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여기에 일본을 한번 보세요. 소재 강국이라던 그 일본조차 중국산 텅스텐이 끊겨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스미토모 정의는 부랴부랴 159억엔을 들여서 새 공장을 짓겠다고 나섰고요. 불과 몇 년 전을 떠올려 보세요. 2019년에 일본이 우리한테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막아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습니까? 소재 하나에 나라 전체 산업이 휘청일 수 있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배웠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일본이 중국산 소재가 끊겨 똑같이 비상이 걸린 처지가 된 겁니다. 소재를 무기로 휘두르던 나라가 이번엔 소재가 없어 쩔쩔매는 신세가 된 거예요.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렇게 강원도의 작은 폐광 하나가 전 세계 텅스텐 공급망이 새로 짜이는 한복판에 떡하니 서게 된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게 마냥 꽃길인 것만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짚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들으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죠? 근데 냉정하게 봐야 할 그늘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솔직하게 짚어야 거품이 아니거든요. 가장 먼저 이 광산의 지분은 100% 캐나다 기업이 쥐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땅에 묻힌 자원이지만 광산 자체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때 알짜 기업과 자산을 헐값에 외국에 넘겼던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실제로 2016년에는 우리 국책은행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이듬해 발을 빼버린 일도 있었어요. 결국 그 빈자리를 독일 자본이 채운 거죠. 또 하나 여기서 나오는 텅스텐을 전부 우리가 가져다 쓰는 것도 아닙니다. 상당량은 이미 미국과 오스트리아 기업에 장기적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이 잡혀 있거든요.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는 미국으로 향한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 광산이 아무리 대단해도 풀가동을 해도 전 세계 텅스텐 공급의 15% 안팎 정도입니다. 이거 하나로 세계 시장을 단숨에 쥐락펴락한다는 건 솔직히 좀 과장된 이야기예요. 중국이 쥔 80%라는 벽은 여전히 높고 단단합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00% 중국에만 매달리던 그 위태로운 처지에서 벗어나 비로소 숨통을 트이울 카드를 손에 쥐었다는 사실이요. 완전히 판을 뒤집지는 못해도 적어도 남의 손에만 목줄을 맡기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새 일자리가 생기고 세금이 들어오고 고급 기술 인력이 이 땅에 모여드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고요. 무엇보다 강원도가 자원을 스스로 책임지는 클러스터를 차근차근 키워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에 그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값이 700%나 폭등해버린 텅스텐, 필요한 양을 100% 중국에 기대야 했던 우리.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1994년에 그 울음이 있었습니다. 철문이 굳게 닫히던 날 온 마을이 함께 울던 그 상동 광산 말이에요. 중국에 짓밟혀 똥값이 돼버린 텅스텐이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그날. 그런데 30년이 흐른 지금 바로 그 텅스텐이 영월을 다시 살려내고 있습니다.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던 시골 학교에 다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요. 연구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 산골로 하나둘 이주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기만 하던 그 마을에 이제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텅 비어가던 거리에 다시 온기가 도는 셈이죠. 30년 전 광산이 멈추며 모두가 떠나던 그 풍경이 거꾸로 되감기는 것 같지 않나요? 마을의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텅스텐이 우리를 망쳤는데 이제는 그 텅스텐이 우리를 다시 살리네. 이 짧은 한마디에 지난 30년의 모든 아픔과 반전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늘 자원 하나 변변이 없는 나라라며 스스로를 낮춰왔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발밑에는 세계 최고급 보물이 잠들어 있었고 우리는 그걸 끝내 다시 깨워냈으니까요.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그저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인 거죠. 이제 자원 빈국이라는 그 오래된 패배감은 그만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요? 강원도의 핵심 광물 클러스터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어쩌면 동해 깊은 바다 밑에 또 다른 잠든 폐광 속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보물이 더 묻혀 있을지도 모르고요. 실제로 우리 땅과 바다 곳곳에는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자원들이 조용히 깨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따로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땅 속에 아직 어떤 보물이 더 잠들어 있을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퇴근길에 무심코 발의 차이는 돌멩이 하나를 한번 내려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돌멩이 하나에도 우리의 미래가 조용히 잠들어 있을지 모르니까요.